앞서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점령을 선멸전에서 포위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기존 레닌그라드 방어사령관을 보로실로프에서 주코프로 교체하면서 도시를 요새화했죠. 하지만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로 마음을 돌리면서 레닌그라드에는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피폐한 레닌그라드의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독일군에 의해 외부와 단절된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은 점점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립된 도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상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배급하던 식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는데요. 총 320만 명의 시민 중 280만 명만이 식량을 얻게 됩니다. 운 좋게 배식을 받았다 한들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죠. 그마저도 식량을 받지 못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빼앗으려 시도했기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계속해서 굶어갔습니다. 군인들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파운드빵을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연장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배식 문제가 생기는 것도 모자라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마취약과 의료용품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독일군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포격을 진행하고 있었고 하루에 4천에서 5천 명의 사상자가 꾸준히 생겨났죠. 포격에 의해 병원과 빌딩들이 무너지면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각 가정으로 왕진해 나가면서 이 상황을 개선해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때 한 의사는 어떤 가정에 방문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부모들은 모두 영양실조로 죽었고 남아있는 딸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이미 죽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말이죠. 폭발적인 사망자 수를 감당하지 못한 레닌그라드 공무원들은 사망자 처리 업무를 중단하고 길거리에 시체를 방치했습니다. 정말 불행히도 식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방치된 시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차마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결국 식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르기에 이르죠. 당시 레닌그라드는 식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지길 바라며 식인 행위가 발견된다면 즉각 사형을 내리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능은 무섭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기는 끊이질 않았고 시 당국은 결국 자신들의 말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인육이라도 먹어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에게 방아쇠를 당겼죠. 이처럼 레닌그라드는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남은 시민들마저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레닌그라드는 생산 활동을 지속했는데요. 그 와중에 군수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남아있는 자원을 끌어모아 소총과 박격포, 포탄을 만들어내며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공장은 1941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투용 차량 1000대, 박격포 10,000개와 포탄 300만 발을 생산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도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생산량이죠. 더불어 레닌그라드는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극장과 오케스트라를 최대한 오래 운영했는데요. 심지어 레닌그라드 출신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독일군의 포격 소리에 맞춰 교향곡을 작성했습니다. 예술과 철학을 사랑한 소련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레닌그라드의 예술품을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려 합니다. 이 중 절반은 운 좋게도 레닌그라드가 포위되기 전에 열차를 통해 후방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절반은 후송되지 못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예술가와 작가, 학술원 회원들은 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예술품들을 가지고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많은 예술가가 예술품을 지키다 독일군에 의해 죽었지만 이들은 자국을 상징하는 작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죠. 이런 노력 끝에 현재 세계 3대 박물관인 에르미타즈 박물관에는 러시아의 중요 예술품 250만 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레닌그라드에도 몇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먼저 독일군의 공격이 매우 약해졌는데요. 히틀러가 우크라이나로 관심을 돌리면서 레닌그라드 포위망에서 독일군이 상당수 빠져나갑니다. 레닌그라드 밖에 있는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기할 수도 시 내부로 진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기갑 병력과 정예 보병들은 키예프나 모스크바로 전출되었기 때문인데요. 북부 집단군 소속이었던 만슈타인 장군은 1941년 9월 크림반도 점령을 위해 남부 집단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만슈타인은 레닌그라드를 두고 11군으로 떠나면서 모든 것이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서 레닌그라드가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레닌그라드 시민들의 생존율은 조금이나마 높아졌죠. 다음은 레닌그라드 포위망의 유일한 취약점, 라도가 호수입니다. 호수 자체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없기 때문에 포위망의 빈틈으로 남아있었지만 독일군은 이 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날씨는 아주 혹독하기로 유명한데요. 레닌그라드의 겨울이 찾아오면서 라도가 호수는 조금씩 얼고 있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수는 겨울에 적당히 어는 것이 아닌
사람과 자동차까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얼어버립니다. 라도가 호수가 독일군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변수가 될 수 있었죠. 소련은 라도가 호수가 얼기 이전에 작은 배와 바지선을 통해 레닌그라드로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호수가 완전히 얼기 전인 11월까지는 식량, 탄약, 석유 등 삶을 연명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물품 45,000톤을 레닌그라드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이후에는 도로를 건설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정부 관리들은 라도가 호수에 어부들을 데려와 호수를 조사한 뒤 도로를 놓아도 될 만한 곳에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이후 라도가 호수 위로 도로를 깔게 되죠.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불렸습니다. 동물을 사용해 물자 조달을 시작했는데 물자를 운송하면서 혹사한 동물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막내 레닌그라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호수가 더 얼어붙자 소련은 화물차를 이용해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품을 레닌그라드로 보낼 수 있었죠. 이렇게 하루 33톤의 보급품이 전달되었지만 대도시인 레닌그라드의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하루 필요한 양의 7분의 1에 불과했죠. 레닌그라드는 시민들에게 줄 식량이 고작 이틀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소련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라도가 호수에 철도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소련군은 단 보름 만에 라도가 호수에서 자보리에르를 잇는 총 381km의 철도를 만듭니다. 소련은 아주 열악한 전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동안 건설을 마친 것입니다. 결국 소련군은 라도가 호수의 철도 건설을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식량 조달을 시작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전보다는 더 많은 식량을 배급받았지만 한 사람당 돌아가는 양은 겨우 520g짜리 곰팡이 빵 한 조각이었죠. 어린아이가 식량을 받고 겉으로 웃으면서 머리를 감싸질 정도로 아직 배급량은 부족했습니다.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은 안간힘을 다해 버텼으며 이제 소련군은 반격을 시도합니다. 레닌그라드 구원의 길을 연 것은 바로 메레츠코프 장군입니다. 키릴 메레츠코프는 스탈린이 자행한 피해 숙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소련의 유능한 장교입니다. NKVD의 총수 베리아가 메레츠코프를 반역자로 몰고 간 사건도 있었지만 독일군의 공격으로 지휘관이 급한 소련은 메레츠코프를 볼크호프 전선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메레츠코프는 12월 초순에 독일군을 향한 공세로 레닌그라드와 소련을 이어주는 도시 티으빈을 되찾습니다. 소련군은 레닌그라드로 향하는 철도 6개를 얻으면서 보급품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급이 안정화되자 이제 소련군은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총 50만 명의 시민이 생명의 길을 통해 레닌그라드라는 지옥을 벗어났습니다. 원래 레닌그라드는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존자는 탈출한 인원을 포함해 겨우 63만 9천 명에 불과했죠. 시간이 흘러 1942년 봄이 되면서 레닌그라드는 1941년과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넉넉한 식량이 보급되었고 공장은 다시 문을 열어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밭을 만들어 채소를 재배했죠. 정말이지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레닌그라드는 히틀러의 변덕과 얼어붙은 호수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레닌그라드 점령을 시도합니다. 바로 메레츠코프 장군이 되찾은 티으빈을 다시 공격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티으빈을 얻으려는 독일군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당연하게도 병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북부 집단군 사령관 본 레프 장군은 히틀러가 자신의 군대를 남쪽으로 보낸 것과 나치 독일의 끔찍한 만행들을 알게 되자 히틀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을 전역시켜달라고 요청하며 북부 집단군을 떠났습니다. 북부 집단군은 정예 부대와 유능한 사령관을 잃으며 전쟁 초기와는 다르게 매우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련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참호를 깊게 파고 방어태세에 들어간 독일군을 뒤로 밀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레닌그라드는 이제 완전한 대치 상황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쉽사리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레닌그라드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선택했습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은 소련의 승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군이 패배한 것이죠. 히틀러가 승리와 맞바꾼 우크라이나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지역일까요?